네, 안녕하세요. 정부 발표, 특히 뭐 예산안 이런 거는 내용도 방대하고 좀 복잡해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최근 캐나다 정부가 내놓은 중요한 정책 발표 몇 가지 같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이게 또 다가올 연방 예산안의 광역을 좀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가 연방 예산안 발표하기 전에 몇 가지 좀 핵심적인 정책들을 먼저 공개했는데요. 오늘 단순히 목록만 훑는 게 아니라 이 정책들이 왜 지금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로 CBC 뉴스 기사나 총리실 발표 자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볼 게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저소득층을 위한 자동 세금 보고 시스템 도입, 그리고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 이거를 연구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작년 여름에 잠깐 나왔던 캐나다 스트롱 패스, 이거 다시 연장한다는 소식이에요. 특히 첫 번째, 자동 세금 보고 시스템. 이걸 이름만 들으면 약간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왜 필요하고 또 누구를 위한 건지부터 좀 풀어주시죠. 이게 꽤 오랫동안 얘기가 나왔던 거라고 들었어요. 네,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혜택 접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저소득층 분들 중에 상당수가 세금 신고 자체를 안 하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세금 신고를요? 왜 안 하는 거죠? 소득이 그 기초 공제액보다 낮아서 어차피 낼 세금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느끼시기 때문인데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세금 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부 혜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세금을 돈이 없어서 신고를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받아야 할 지원금까지 놓치게 된다. 약간 좀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을 놓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흔히 아는 것들도 있나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환급 받으시는 거 있잖아요. GST, HST 세금 공제, 상품 및 서비스세나 통합 판매세 환급 같은 거요. 이게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캐나다 아동수당,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 또 캐나다 근로자 수당, 캐나다 워커스 베네핏, 그리고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캐나다 장애수당, 캐나다 디서빌리티 베네핏이나 관련 세금 공제 같은 것들. 이게 전부자 세금 신고를 기반으로 지급 여부나 금액이 결정되거든요. 신고를 안 하면 이런 걸 아예 못 받는 거죠. 예, 근데 그냥 몇 푼 정도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자료 보니까 총리가 직접 든 예시가 있던데 그 액수가 상당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카니 총리가 제시한 예를 보면 그 심각성을 좀 알 수 있는데요. 만약에 어린 자녀 둘을 둔 한부모 가정이 시간제 근무 같은 걸로 연간 한 15,000달러 정도 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가정이 세금 신고만 제대로 한다면요. 연방정부랑 주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금이랑 세금 공제 혜택, 이걸 다 합친 총액이 무려 연간 최대 25,000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연소득이 15,000달러인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25,000달러요? 아, 정말 필요한 지원일 텐데 그냥 신고라는 그 절차를 안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다 놓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시스템적으로 좀 허점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 복잡한 행정 절차라는 장벽 때문에 소외되는, 뭐랄까, 마지막 1마일 문제, 라스트 마일 프로블럼 같은 게 발생하고 있었던 거죠. 사회 정책이 아무리 잘 설계되어 있어도 실제 받아야 할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되면 사실 의미가 좀 퇴색되잖아요. 이 자동 세금 보고 시스템은 바로 이 문제를 좀 정면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는 저스틴 트루도 전 총리 시절인 2020년 국정연설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됐었고요. 2023년 예산안을 통해서 시행이 약속되었던 그야말로 좀 해묵은 과제였습니다. 해묵은 과제였다니 이게 도입되면 정말 기대가 크네요. 그러면 이 자동 시스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정부가 그냥 알아서 다 계산해주고 뭐 돈을 보내주는 그런 방식인가요? 혹시 뭐 개인정보 활용 문제라던가 오류 발생 가능성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물론 정확한 기술적인 구현 방식은 앞으로 더 구체화되겠지만요.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개인의 소득 정보, 예를 들면 고용주가 발행하는 T4 슬립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세금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 주거나 아니면 아주 간단한 확인 절차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게 지원하는 형태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데이터 정확성 확보, 이게 이 시스템 성공의 핵심 전제 조건이 될 거고요. 총리실 발표에 따르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7년부터요? 단계적으로요? 네. 첫 해인 2027년에는요. 소득 구조나 공제 항목이 비교적 단순한 분들, 그러니까 이른바 단순 세금 상황 (Simple Tax Situation에) 해당하는 약 100만 명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28년에는 대상을 250만 명으로 늘리고 최종적으로 2029년까지는 최대 550만 명의 저소득 캐나다인들이 이 시스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와, 550만 명이면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행정적으로도 이게 큰 변화일 텐데 이 과정이 좀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소득 지원의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에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볼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 연구와 이거는 또 아이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런 또 다른 중요한 움직임으로 보이거든요. 총리가 어떤 아이도 배고픈 채로 학교에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참 인상 깊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이면서 또 실질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이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 내셔널 스쿨 푸드 프로그램은 2024년 봄에 처음 발표됐을 때는 5년간 총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약간 한시적인 계획이었어요. 연간 약 40만 명의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추가로 제공하는 걸 목표로 했었죠. 아, 원래는 5년짜리 프로젝트였군요. 그럼 지난 한 1년 정도 운영해 보니까 효과가 좀 있었나요? 아까 그 가계부담 완화 효과도 좀 언급됐던 것 같은데요. 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 둘을 둔 가정의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식료품 비용 부담을 연간 약 800달러 정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됐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건강이나 학습 능력 향상은 물론이고 요즘 물가 때문에 힘든 학부모님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도 좀 기여를 한 셈이죠. 그렇다면 이번 발표의 핵심은 이 효과를 일시적인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영구화 선언이군요. 영구적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한데요. 이게 법적으로나 예산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예산을 몇 년 더 연장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고 또 매년 고정적인 예산을 배정하는 영구 예산 항목 (Permanent Budget Item으로) 만들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즉 특정 정부의 어떤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캐나다 사회에 아주 기본적인 제도로 뿌리내리게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인 거죠. 뭐랄까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아동의 건강과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책무로 인식하겠다. 이런 선언과도 같습니다. 국가의 책무로 인식한다. 아, 상당히 의미 있는 접근이네요. 그렇다면 이 영구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 건가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중요할 텐데요. 총리실 발표에 따르면요. 기존의 그 5개년 계획이 끝나는 시점 이후, 그러니까 2029-28기한도부터는 매년 2억 1,660만 달러의 예산이 이 프로그램에 영구적으로 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액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그리고 영구적이라는 점이 사실 핵심인 거죠. 이게 장기적인 계획 수립하고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겁니다. 단순히 그냥 배고픈 아이들 밥 한 끼 주는 걸 넘어서 모든 아이들이 배고픔 걱정 없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이걸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로 읽히네요. 그런데 캐나다는 아시다시피 주나 준주마다 교육 시스템이 좀 다르잖아요. 이걸 전국적으로 어떻게 조율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일까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맞아요. 교육이나 사회 서비스는 주정부의 관할 영역이 크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역할은 주로 자금 지원이나 어떤 국가적인 표준 설정 이런 데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각 주, 준주, 그리고 원주민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또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온타리오주하고는 연방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연간 980만 끼니를 추가로 제공하는 협약을 맺은 바도 있고요. 이런 파트너십 모델을 통해서 캐나다 전역에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앞서 살펴본 자동세금 보고 시스템이 소득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는 거였다면 이 학교급식 연구화는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 투자를 강화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캐나다 스트롱 패스 연장 소식입니다. 이건 앞선 두 정책과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국내 관광이나 문화활동 지원 이런 쪽 내용이었죠? 맞습니다.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이것 역시 다가올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나온 정부 지원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캐나다 스트롱 패스는 원래 2025년 여름 시즌을 겨냥해서 처음 도입됐었어요. 아시다시피 팬데믹 이후에 좀 침체됐던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또 캐나다 국민들이 자국의 자연이나 문화를 더 많이 즐기도록 장려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죠. 맞아요. 작년 여름에 잠시 시행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 패스 이용해 보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주요 혜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우선 팍스 캐나다가 관리하는 모든 국립공원, 국립사적지, 국립해양보존지역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었고요. 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캠핑 요금 25% 할인 혜택도 제공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층을 위한 혜택도 있었는데요. 17세 이하 어린이는 국립박물관이랑 퀘벡시티의 아브라함 평원 박물관, 에브라함 플레인스 뮤지엄 입장이 무료였고요. 18세에서 24세 사이 청년들은 입장료 50%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VIR 웨일 기차 여행의 경우에도 17세 이하는 성인 동반하면 무료 탑승, 18세에서 24세는 요금 25% 할인 혜택이 주어졌었죠. 와, 정말 꽤 폭넓은 혜택이었네요. 그래서 실제로 좀 효과가 있었나요? 사람들이 이런 혜택 때문에 국립공원이나 박물관, 기차여행을 더 많이 이용했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네, 총리실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2025년 여름 시즌 동안에요. VIR 웰 승객 수가 그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3% 증가했고요. 국립공원, 국립박물관, 국립사적지 같은 곳 방문객 수도 평균적으로 약 15% 정도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내 관광 수요를 좀 진작시키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그 처음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 이렇게 정부는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오, 구체적인 수치로 보니까 효과가 꽤 뚜렷했네요. 만약 여러분께서 다가오는 휴가 시즌이나 아니면 내년 여름에 캐나다 국내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 연장 소식이 꽤 반가우실 수 있겠습니다. 언제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두 번의 기간에 걸쳐서 다시 시행될 예정인데요. 우선 다가오는 연말연시 휴가 시즌. 구체적으로는 올해 12월 12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한 번 시행되고요. 그 다음에는 2026년 여름 시즌, 정확한 날짜는 추후에 공지되겠지만 그때 다시 한 번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저소득층 세금 신고 지원이나 아동 학교 급식 같은 그런 사회복지 정책하고 이 국내 관광 및 문화 향유 지원책이 동시에 발표됐다는 점이에요. 이게 아마 정부가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단순히 취약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라든지 문화 접근성 확대 같은 좀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국민들 삶을 지원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카니 총리가 언급했던 책임감 있고 실용적인 선택, responsible and practical choices 이라는 그 틀 안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를 좀 보여주려는 모습으로 읽히죠.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는 캐나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 가지 주요 정책, 저소득층을 위한 자동 세금 보고 시스템 도입,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 연구와 그리고 캐나다 스트롱 패스 연장,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각각 보면은 세금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복지 혜택 접근성을 높이고 또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마지막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랑 문화 접근성을 증진한다. 이런 명확한 목표들을 가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들은 모두 다가올 연방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카니 총리가 강조했던 대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책임감 있고 실용적인 선택을 하겠다. 이런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장 여러분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부가 이 복잡한 행정 절차의 벽을 어떻게 좀 낮추려고 시도하는지, 자동화, 또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그냥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려고 노력하는지 연구와 그리고 시민들의 여가나 문화생활을 어떻게 지원하려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런 정책의 방향성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 그리고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걸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가 얘기한 자동화나 영구화라는 이런 접근 방식은 세금 신고나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정부 서비스나 지원 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모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거리를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정책들은 결국 복잡한 절차를 없애거나 지원을 항구적으로 만들어서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세금 신고나 학교 급식 외에도 비슷한 접근 방식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또 다른 영역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여전히 많은 노인분들이 그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놓치고 있는 다른 종류의 연금 혜택이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없을지, 혹은 특정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이 매번 좀 번거롭게 갱신해야 하는 의료비 지원 관련 서류 절차, 이런 걸 더 간소화하거나 자동화할 방법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장벽들을 허물기 위해서 또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시스템적인 변화를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잠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